최근 몇 년 사이 여러분의 손톱에 어릴 때는 없던 가느다란 세로줄이 조용히 생겨난 걸 보신 적 있나요? 손톱 뿌리 쪽 피부에서부터 손톱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선들은 손을 특정 각도로 돌릴 때마다 빛을 받아 반짝이곤 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던 젊은 시절에는 분명 유리알처럼 매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세월과 함께 서서히 깊어졌죠. 일정 나이를 지난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 세로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들을 그저 돋보기 안경이나 아침마다 뻣뻣해지는 무릎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겪는 마모 현상 중 하나로 조용히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선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손톱 아래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살아 숨쉬는 얇은 조직 속에서 말이죠. 표면에 나타난 이 무늬는 여러분의 손톱이 끝부분까지 자라나는 몇 달 동안 그 숨겨진 조직이 겪어야 했던 삶의 흔적을 그대로 베껴 쓴 아주 정직한 기록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던져볼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기록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우연히 이 세로줄을 마주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멀쩡했던 겨울용 털 스웨터에 손톱이 살짝 걸릴 때, 표면이 미세한 골판지처럼 변해버려서 손톱 다듬는 버퍼로 문질러도 예전처럼 투명한 광택이 나지 않을 때, 아니면 책장을 넘기다 손끝에 무언가 오돌도돌하게 걸릴 때 말이죠. 여러분은 그걸 눈치채고도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 오르내린 나무 계단이 닳고 닳는 것처럼 손톱도 그저 그렇게 닳았으려니 짐작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방금 무심코 넘긴 그 기록이야말로 정말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털 스웨터가 걸렸던 손톱 표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록을 제대로 읽으려면 손톱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진짜 공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공장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손톱 부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톱은 완벽하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톱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은 여러분이 책상에 대고 톡톡 두드릴 수 있는 그 길이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죽은 손톱의 진짜 고향은 큐티클이라고 부르는 얇은 피부막, 바로 뒤쪽에 숨겨진 매트릭스라 불리는 작고 둥근 초승달 모양의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바로 이 초승달 모양의 공장에서 손톱 밑동의 피부 주름 아래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로 모든 이야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얹혀 있는 건 그저 완성된 최종 출력물일 뿐입니다. 진짜 공장은 피부 아래로 1cm쯤 뒤쪽에 꽁꽁 숨어서 여러분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매일 매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죠. 이 매트릭스 공장은 단 하나의 작업을 아주 끈질기게 수행합니다.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들은 끊임없이 둘로 나뉘고 납작해지고 그 속을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구조용 단백질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는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 바로 뒤에서 새롭게 분열한 세포들이 그 죽은 세포들을 뭉텅이로 앞으로 밀어냅니다. 여러분이 손톱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이 공정에서 밀려나온 배기가스나 부산물 같은 겁니다. 일주일에 머리카락 몇 가닥 두께 정도의 속도로 큐티클 아래에서 밖으로 꾸준히 밀려나오는 중인 거죠. 손톱의 성장은 아주 인내심이 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느려지는데 사람마다 그 느려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속도로 늙어가는 두 개의 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자, 이 기어가는 듯한 성장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 닿아 있는 그 끝부분의 손톱 조직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4에서 6개월 전에 저 깊은 큐티클 근처에서 제조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지난 시즌에 만들어진 재고품을 손가락 끝에 달고 빛에 비춰보고 있는 셈이죠.
이 끈질긴 공장의 속도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보충해야만 하는 아주 작은 분열 세포들의 예비 식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손끝을 향해 밀려나가는 케라틴으로 가득 찬 껍질 하나하나는 전부 세포 분열을 통해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분열 세포들의 수영장물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매트릭스는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물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웅덩이는 결코 바닥이 없는 요술 항아리가 아닙니다. 세포들은 평생토록 분열하며 쌓인 일상적인 피로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고 한 번 분열할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을 요구합니다. 유전자 청사진의 깨끗한 복사본도 필요하고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도 제 시간에 완벽하게 배달되어야 하죠. 이 중 단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 손톱띠의 생산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 매트릭스는 항상 보급품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듯 말 듯 한 한계선 위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가 실어 나르는 보급품에 아주 작은 구멍만 생겨도 공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흥미로운 물리 법칙은 보통 이런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살아 숨쉽니다. 조직이 한계치에 다다라 작동할 때 보급품의 아주 미세한 변화가 외부 표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매트릭스가 바로 그런 한계선에 살고 있습니다. 한계치로 달리는 조직은 단 하나의 부족함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이제 의사들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진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트릭스 공장은 매끄러운 통짜 판자 하나를 균일하게 찍어내는 커다란 철판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좁은 폭의 띠 모양으로 세로로 길게 여러 개가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띠들은 이웃한 띠들과 나란히 붙은 채로 각자 독립적인 생산 라인처럼 작동하며 아주 얇은 손톱 리본을 하나씩 길게 뽑아내고 있죠. 커다란 작업장 안에 길게 늘어선 평행선들을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라인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부품이 조달되는 속도에 따라 각자의 스피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갈 때는 여기서 뿜어져 나온 리본들이 완벽하게 같은 높이를 유지합니다. 가장자리끼리 빈틈없이 달라붙고 여러분이 보는 손톱 표면은 유리알처럼 매끄럽게 빛나죠. 하지만 바로 옆 라인은 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떤 한 라인만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리본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높게 솟은 리본과 낮게 가라앉은 리본이 만나는 경계선에 길쭉한 솔기가 생기고 손톱이 자라나면서 그 솔기가 미세하게 솟아오른 밭고랑처럼 앞으로 함께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 밭고랑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세로줄입니다. 손톱의 세로줄 하나하나는 옆에서 달리던 생산 라인보다 뒤처져 버린 어느 한 라인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즉 세로줄은 속도가 느려진 생산 라인의 정직한 기록인 셈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대체 어떤 라인은 느려지고 어떤 라인은 힘차게 돌아가도록 결정하는 놈은 누굴까요? 그건 전적으로 배관 시스템, 그러니까 혈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생산 라인들은 하나같이 혈액을 통해 먹이를 공급받는데 이 먹이를 실어 나르는 혈관들은 우리 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미세하고 작은 녀석들입니다. 매트릭스 바로 위에 덮인 피부 주름 사이를 이리저리 뚫고 지나가고 있죠. 각각의 분열하는 세포띠들은 손톱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 오직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작은 혈관 하나에만 모든 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산소, 연료로 쓸 당분, 케라틴을 조립할 아미노산 벽돌, 그리고 세포 기계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미량의 금속 원소들까지 말이죠. 여러분이 보는 손톱 라인의 생산 속도는 그 뒤에 서 있는 혈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 혈관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면 해당 라인은 다른 어디에서도 부품을 구해올 곳이 없습니다. 혈액이 실제로 어떻게 도착하는지 그 배관의 모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이 이야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혈액 보급품은 아주 미세하고 촘촘한 머리핀 모양의 고리들이 일렬로 늘어선 형태로 도착합니다.
각각의 혈관 고리들이 조직을 향해 위로 기어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둥글게 방향을 틀어 다시 아래로 다이빙하는 모양새죠. 마치 커다란 하나의 강물이 굽이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철사로 만든 빗살들처럼 빽빽하게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드 버커라는 학자는 매트릭스와 그 보급 시스템이 이렇게 둥근 고리 모양으로 촘촘히 늘어선 기둥 배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혈관 고리는 오직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분열세포 띠 하나에게만 먹이를 주며 다른 띠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기하학적인 구조가 바로 전체 시스템이 지금처럼 작동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고리들이 서로 멀찍이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로 옆에 있는 고리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도 내 고리 하나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리가 망가졌을 때 나를 덮어주고 도와줄 넓고 공유된 강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고리 위에 있는 생산 라인은 그저 옆 라인이 배불리 먹는 걸 보면서 쫄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인 보급선은 독립적인 실패를 낳고 이 독립적인 실패들이 모여 그려낸 한 폭의 그림이 바로 세로줄이 파인 손톱입니다. 여기서부터 손톱 이야기는 조용히 손톱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 현미경으로나 볼 법한 미세한 혈관 고리들은 우리 몸의 거대한 혈관들이 늙어가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물리 법칙을 거치며 늙어갑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날 뿐이죠. 어떤 혈관이든 그 매끄러운 내벽, 즉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립니다. 산화질소는 혈관벽에게 긴장을 풀고 넓게 열려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아주 작은 분자죠. 이 능력이 희미해지면서 혈관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좁아지고 뻣뻣해져서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조금 더 강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하게도 매트릭스 위를 지나는 이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들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한 손실이 펼쳐집니다. 혈관 내벽의 능력이 똑같이 흐려지고 혈관은 아주 미세하게 더 꽉 조여들며 그 혈관에 기대어 살던 조직의 띠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의 피가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느리게 진행되는 두 번째 타격이 첫 번째 타격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멈춰서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다루었던 거의 모든 노화 조직에서 발견되는 현상과 완벽하게 똑같은 화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던 당분 분자들이 혈관벽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단백질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거기에 들러붙어 버립니다. 한번 들러붙기 시작하면 이 당분들은 이웃한 단백질 가닥들을 서로 교차 결합시켜 버립니다. 이웃한 가닥들을 뻣뻣하고 유리알 같고 엉망으로 얽힌 그물망처럼 단단히 용접해 버리는 거지요. 이건 살아있는 조직이 아주 서서히 캐러멜처럼 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한번 굳어버린 이 캐러멜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차 결합이 바로 눈 속에 있는 수정체를 뿌옇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노안의 원인이며 평생에 걸쳐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거대한 혈관인 대동맥의 넓은 벽을 뻣뻣하게 굳혀버리는 그 용접과 완전히 똑같은 녀석입니다. 이미 산화질소를 잃어가는 혈관에게 이 유리알 같은 그물망은 숨통을 조이는 두 번째 나사못이나 다름없습니다. 벽은 굳어지고 피가 지나는 통로는 좁아지죠. 시간이 지나면 이 미세한 고리들 중 일부는 완전히 닫혀버려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가지 타격이 합쳐져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세 번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젊은 손은 빗살 같은 이 혈관 고리들을 아주 빽빽하게 채워두기 때문에 혹시 고리 하나가 비틀거리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고리가 워낙 가까워서 가장자리로 넘쳐 흐르는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이 미세한 보급망에 전체 밀도를 쳐내고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빗살은 듬성듬성 얇아지고 잃어버린 고리들은 다시 채워지지 않으며 살아남은 녀석들은 예전보다 서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앉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고리들은 이웃에게 기댈 곳 하나 없이 오로지 자기 몫의 생산 라인 하나만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매트릭스였다면 대충 서류로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었던 작은 실패가 나이 든 매트릭스에서는 하나의 생산 라인을 완전히 고립시켜 쫄쫄 굶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빗살의 얇아짐은 아주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바깥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끄럽던 매트릭스의 생산물을 오톨도톨하게 요철이 있는 불균일한 생산물로 뒤집어버리는 정확한 원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혈관벽에서 일어난 화학 반응으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여러분이 엄지손톱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깊은 골짜기로 끝나는지 마침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은 없겠지만 이미 촉감으로 그 혈액순환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몸의 다른 곳은 다 따뜻해졌는데도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는 두 손, 팔뚝에 났다면 하루면 아물었을 텐데 유독 느리게 다치는 손끝의 작은 상처, 책상에 꾹 눌렀을 때 하얗게 변해버린 손끝이 손을 떼고 나서 다시 분홍빛으로 돌아오기까지 예전보다 한 박자 더 걸리는 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미세 보급망이자 완벽하게 똑같은 혈관 고리의 빗살들이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중인 겁니다. 손끝은 심장에서 가장 먼 혈액 보급선의 맨 끝자락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이 조금만 조여들어도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구조의 손길도 가장 늦게 닿는 곳이죠. 손톱 공장인 매트릭스도 바로 이 혈액순환의 변방지대에 깊숙이 묻혀 있습니다. 차가운 손과 느리게 낫는 상처가 그저 넌지시 힌트만 주고 있다면 매트릭스는 그 현실을 아주 또박또박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가 단 하나의 생산 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라가 볼까요? 자신에게 먹이를 주던 혈관 고리가 좁아지고 뻣뻣해지고 혹은 아예 사라져버린 생산 라인은 당장 산소가 부족해지고 연료가 떨어지고 케라틴 벽돌이 모자라게 됩니다. 공장 속도를 늦추는 것 외엔 도리가 없죠. 반면에 우연히 아주 건강한 혈관을 배정받은 바로 옆 라인은 여전히 최고 속도에 가깝게 싱싱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완벽하게 발맞춰 달리던 두 이웃 사이의 이 속도 차이가 몇 달 뒤 빛을 비추면 손끝에 걸리는 세로줄의 형태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골이 깊다는 건 나란히 붙은 두 띠 사이에 보급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세로줄이 빽빽하게 꽉 찬 손톱은 여러 개의 라인들이 동시에 보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40대와 50대를 거치며 처음에는 희미했던 선들이 나중에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지는 건 그저 미세한 배관들이 매년 하나둘씩 조용히 뒤처지다가 결국 표면이 더 이상 그 비밀을 감출 수 없게 된 것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정직한 한계 하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손톱의 세로줄 하나하나가 망가진 혈관고리 하나하나와 정확히 짝을 이룬다는 건 해부학을 가장 합리적으로 읽어낸 결과이며 임상의들이 손톱 밑동에 살아있는 혈관들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관찰되는 현상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나카무라와 그의 동료들이 손톱주름의 혈액순환을 직접 촬영해 밝혀낸 것처럼 혈관고리가 지나가는 자리와 세로줄이 파인 자리가 일치한다는 점은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세로줄과 저 망가진 고리가 정확히 1대1로 매칭된다는 사실을 렌즈 아래에서 혈관 하나하나 짚어가며 직접 증명해낸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과 원리는 아주 탄탄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1대1 매칭은 여전히 해부학적 구조에서 이끌어낸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확정된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추론인지 아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혈관 고리들이 어느 라인을 굶길지 결정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무엇이 부족해지는 걸까요? 분열하는 세포가 손톱을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피를 타고 오지 못하는 그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 다른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조용한 승객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승객은 철분입니다. 매트릭스 세포가 둘로 나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전자 청사진의 전체 가닥을 복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중심부에 고이 접어두고 있는 마스터 설계도, 흔히 DNA라고 부르는 길고 돌돌 말린 분자 말이죠. 이 청사진을 복사한다는 건 새로운 가닥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한 번에 하나의 블록씩 새로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만드는 책임을 진 단 하나의 세포 기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새로운 청사진 가닥은 무조건 이 기계 하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전체 조립 과정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인 셈이죠. 그런데 이 기계는 심장부 한가운데에 철분 원자 하나를 품고 작동합니다. 철분이 없으면 아예 수행할 수 없는 화학 반응을 이 철분 원자를 이용해 움켜쥐고 다음 단계로 넘겨버리는 거죠. 철분은 이 기계가 엔진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시동키와 같습니다. 철분을 굶기면 이 병목 구간은 더 꽉 막혀버립니다. 복사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는 분열을 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세포가 속한 생산 라인은 이웃 라인들보다 손톱 리본을 훨씬 더 느리게 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포 분열은 이 철분에 의존하는 단 하나의 좁은 문을 비집고 통과해야만 하니까요. 좁아진 혈관 고리 때문에 철분 배달이 줄어들면 전체 사슬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뼈아픈 타격이죠. 이제 두 번째 승객, 아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연은 다른 작업대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단백질 스위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녀석들의 유일한 임무는 세포가 손톱을 짓느라 바쁜 와중에 청사진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 꽉 움켜쥐어서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유전자를 읽어내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들은 각자의 주름진 틈새마다 아연 원자가 딱 물려 있을 때만 무언가를 쥘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아연 원자가 단백질을 꼬집어 집어서 청사진 가닥을 낚아채는 데 필요한 정확한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연 원자가 핀처럼 고정해주지 않으면 스위치는 흐물흐물해져서 청사진 위에서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수백 개의 다른 세포 도구들도 똑같은 구조적 마법을 부리기 위해 아연을 빌려다 씁니다. 그러니 아연이라는 금속은 수많은 작업에 동시에 얇고 넓게 펴 발라져 있는 셈이죠. 아연이 부족해져도 세포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손톱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하지만 스위치가 자꾸 미끄러지면서 유전자를 미묘하게 잘못 읽게 되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나온 케라틴의 내부 구조는 살짝 불량품이 되어버립니다. 손톱이 부러지기 쉬운 푸석푸석한 상태로 변하고 라인의 속도뿐만 아니라 재료 자체의 품질까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세로줄은 한층 더 날카롭게 도드라집니다. 한마디로 철분이 손톱을 얼마나 빨리 짓느냐를 통제한다면 아연은 손톱을 얼마나 잘 짓느냐를 통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업대에서 일하는 세 번째 승객,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작은 조립 효소 세트에 찰칵하고 클립처럼 끼워져서 배달부의 팔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지방 분자 사슬을 길게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각을 제자리에 휙 날라주는 부품이죠. 여기서 지방 사슬이 왜 중요하냐면 손톱은 굳어버린 세포들 사이에 좁은 틈새를 모르타르 없는 벽돌처럼 퍽퍽하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왁스 같고 지질이 풍부한 끈적끈적한 시멘트로 가득 채워 넣기 때문입니다. 이 시멘트야말로 수천 개의 낱개로 흩어진 죽은 세포들을 물에 강하고 단 하나의 판자처럼 휘어지는 연속적인 시트로 용접해주는 1등 공신입니다. 보급품에서 비오틴을 쏙 빼버리면 배달부의 팔이 사라집니다. 지방 사슬이 턱없이 짧아지고 세포 사이의 시멘트는 얇아지고 묽어지죠. 세포들은 더 이상 서로 꽉 달라붙어 있지 못합니다. 판자 전체가 내부적인 결속력을 잃어서 유리처럼 연약해지고
끄트머리가 층층이 갈라지고 벗겨지며 세로줄은 훨씬 더 선명하게 튀어나옵니다. 단단한 한 덩어리로 붙어있지 못한 판자는 그 밑에 깔린 수많은 띠들 위에서 각기 다르게 덜컹거리며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철분은 건설 속도를 정합니다. 아연은 재료의 등급을 매기죠. 그리고 비오틴은 완성된 세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풀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각 승객은 각자의 단계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이들이 부족해질 때마다 손톱 판재는 각기 다른 고유한 서명이 새겨집니다. 이 미묘한 차이들을 구분해내는 것이야말로 손톱 표면이 가진 진정한 진단적 가치이며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만약 온몸에 진짜로 철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 모든 생산 라인의 속도가 거의 똑같이 일제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톱은 눈에 띄는 밭고랑 없이 너비 전체가 고르게 얇아지죠. 골짜기가 파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색이 바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이, 즉 노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노화는 오늘은 이 혈관, 몇 달 뒤엔 저 혈관이 고장나는 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개별 라인들을 저격합니다. 그래서 나이든 손톱이 매끄럽게 얇아지는 대신 오톨도톨하게 요철이 생기고 세로줄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어떤 골짜기는 얕고 어떤 골짜기는 깊게, 완만하고 평탄한 비탈길이 아니라 온통 물결치는 풍경화가 펼쳐지는 거죠. 캐시먼과 슬론이라는 학자들은 손톱 표면이 보여주는 특징과 피부 아래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의 완벽한 대응 관계를 정확히 지도로 그려냈습니다. 겉모습을 통해 내부를 읽어내는 지도를 만든 겁니다. 50대를 훌쩍 넘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세로줄은 단순히 밥을 먹을 때 영양소가 좀 부족하다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배관의 이야기, 즉 혈액순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속 원소들은 분열하는 세포가 배달받아야 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배관 시스템은 왜 그 배달이 불규칙하게 도착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읽어내야 할지 두 가지 방법만 깨닫고 나면 손톱의 세로줄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골짜기의 깊이는 세로줄을 낀 양쪽 두 띠 사이의 보급량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극심하게 굶주린 띠는 건강한 이웃띠보다 까마득히 뒤처져 버리고 그 둘 사이의 솔기는 높게 솟아오르지만 아주 살짝만 부족했던 띠는 손끝으로 간신히 느껴질 듯 말듯한 얕은 생채기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깊은 세로줄은 해당 구역의 거대한 실패를 의미하고 희미한 세로줄은 작은 실패가 비율에 맞춰 기록된 것입니다. 세로줄의 간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띄엄띄엄 몇 개의 세로줄만 흩어져 있는 손톱은 빗살 구조 전체에서 여기저기 몇 개의 고리만 산발적으로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반면 벽에서 벽 끝까지 세로줄이 빽빽하게 들어찬 손톱은 빗살이 너무 얇아진 나머지 굶주린 띠, 바로 옆에 또 다른 굶주린 띠가 앉아있고 그 사이에 건강한 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는 뜻이죠. 깊이는 심각성을 읽어내고 간격은 피해의 범위를 읽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저 손톱에 지두어치 질감이라 치부하고 무시해왔던 선들이 마치 하나의 건강 차트처럼 변하게 됩니다. 각각의 금속 원소가 각자의 작업대에서 각자의 결핍을 자신만의 지문으로 손톱 판자에 꾹꾹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세로줄만 뚫어져라 보는 대신 손톱의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표면 전체를 한 번에 읽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손톱은 달력으로 변신합니다. 큐티클에서 손톱 끝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는 대략 반년 동안 제조된 공장 기록이 철저하게 시간순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손톱 끝에 있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밑동에 있죠. 명심하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순서가 지켜진다는 사실 자체가 손톱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손톱 위에서의 위치가 곧 시간상의 위치를 의미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꼬박 일주일 동안 심한 병을 앓아서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손끝에서 멀어져 몸 중심부로 쏠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생산 라인이 한꺼번에 동시에 느려질 수 있고 이것은 손톱 전체를 가로지르는 깊은 계곡 하나를 쾅하고 찍어버립니다. 모든 세로줄을 같은 순간에 끊어버리는 셈이죠. 의사들은 이 가로로 파인 골짜기를 처음 이를 묘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보우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형성된 이 보우선은 몇 달에 걸쳐 손톱이 자라남에 따라 천천히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여러분이 끔찍하게 아팠던 그 일주일의 날짜가 찍힌 이정표가 손끝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오랫동안 영양이 부실했던 기간은 더 얇고 약해진 손톱의 널찍한 띠 모양으로 넓게 인쇄됩니다. 반면 매년 서서히 깊어지는 세로줄들은 배관 시스템의 느릿느릿한 쇠퇴를 상징하는 서명입니다.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추고 가로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손톱이 자라는 방향과 나란히 손톱을 따라 아주 길게 쓰여진 기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손톱을 대체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자라나면 잘려나가서 바닥에 흩뿌려진 채 버려집니다. 피부는 몇 주마다 전체 표면을 새로 고침하며 허물을 벗고 어떤 기록이 쌓이기도 전에 칠판을 싹 지워버리죠. 오직 손톱만이 과거의 역사들을 온전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로 간직한 채 지난 몇 달의 기록을 폐기하지 않고 손끝을 향해 앞으로 밀어냅니다. 손톱 너비의 아주 얇은 띠 하나하나는 그것이 형성되던 당시 여러분이 살아가던 약 일주일간의 삶을 대변합니다. 손톱은 한 번 올린 보고서를 절대 파쇄기에 넣지 않는 우리 몸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빛에 비스듬히 기울여 세로줄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매트릭스 공장이 한 계절 전에 제출해놓고 한 번도 거둬가지 않은 보고서를 읽고 계신 겁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손톱을 다듬는 미용 목적으로 손을 보는 일은 멈췄습니다. 요즘은 세면대 앞에 서면 손톱을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 찬찬히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손톱은 달마다 그 기록을 아주 충실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게 되네요. 결국 이 기록을 실제로 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평생토록 지켜볼 수 없었던 우리 몸의 다른 모든 부위에서 아주 조용히 올라타고 있던 똑같은 물리. 법칙이 바로 그 범인입니다. 흩어져 있던 실마리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돌아갑니다. 매트릭스 위에 덮인 미시세 혈관들이 산화 질소를 잃고 조금씩 더 꽉 조여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혈관을 열어젖히고 피를 돌게 하는 바로 그 작은 혈관들에서 벌어지는 내피세포의 쇠퇴가 완벽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혈관들의 벽은 유리알 같은 당분과 단백질의 교차 결합 아래서 뻣뻣하게 굳어갑니다. 눈의 수정체를 뿌옇게 만들고 대동맥을 딱딱하게 굳히는 그 끈적한 캐러멜화가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매트릭스 안에 있는 분열 줄기세포들 자체도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지치고 예전만큼 자유롭게 분열하지 못합니다. 세포 내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낡아해지고 모든 세포 안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분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닳고 닳아버린 겁니다. 혈관, 시멘트, 그리고 세포, 이 세 가지의 실패가 동시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 파인만의 길 채널이 그동안 다루어 왔던 여러분이 평생 단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장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왔던 바로 그 모든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도 전과 같은 조심스러움으로 솔직한 경계선을 하나 긋고 넘어갑시다. 이 광범위한 노화의 범주들이 매트릭스 공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는 아주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결코 심각하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화 현상이 대동맥이나 눈의 수정체에서 일어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여기서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결론 나지 않았으며 솔직히 아직 누구도 그렇게 단정지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은 아주 굳건하게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속도만 열려 있을 뿐이지요. 중요한 건 손톱이 이 모든 노화의 방향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뚫고 나오는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장소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작고 얇은 조직을 그토록 희귀하고 이해할 가치가 넘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동맥은 여러분이 지켜볼 방법이 없는 곳에서 뻣뻣해졌습니다. 세포 내부의 에너지는 여러분이 관찰할 수 없는 곳에서 줄어들었죠. 혈관 내벽은 여러분이 확인할 길 없는 곳에서 이완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매트릭스 공장은 이 모든 장기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물리적 시련을 겪고 나서 다른 장기들은 해내지 못한 단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쓱 쳐다보는 여러분의 손톱 표면 위에 그 결과물을 선명한 줄무늬로 또박또박 써놓은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손을 빛을 향해 들어 올리고 세로줄의 그림자가 지도록 살짝 돌려보세요. 큐티클에서 손끝까지 달리는 선들이 보이시나요? 그 선 하나하나는 처음 태어난 속도 그대로 여전히 생산을 이어가는 매트릭스의 기둥과 결국 속도가 느려져 버린 기둥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그 기둥이 느려진 이유는 단 하나, 커다란 동맥을 뻣뻣하게 만들었던 똑같은 혈관 내벽의 실패와 당분 및 단백질의 교차 결합 때문에 자신에게 밥을 주던 모세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청사진을 복사하는 중심 효소에 장전되어야 할 철분은 좁아진 혈관을 타고 평소보다 낮은 농도로 도착했습니다. 줄기세포들은 느리게 분열했습니다. 바로 옆 기둥은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그 기둥 하나에서만 케라틴 생산량이 뚝 떨어져 버렸죠. 그 미세한 차이가 표면으로 솟아올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의 선이 된 겁니다. 이 세로줄들은 아무도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던 시절까지만 그저 미용상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선들은 우리 몸이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내어주는 유일한 표면 위에 매트릭스 공장이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 올린 생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혈관, 여러분의 영양소, 그리고 여러분의 줄기세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한치의 거짓 없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톱의 세로줄을 보며 노화의 흔적을 느꼈다면 아주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 세로줄들은 여러분 몸속에 진짜 삶이 담긴 흔들림 없는 녹취록이니까요.